이 철학, 한국어로 배우는 철학 시리즈의 첫 번째 철학적 논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비디오인 만큼 먼저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정의를 몇 개 알아볼 거고, 그 정의 내에서 이제 보여지는 목적이나 이 철학 내 학문에서의 이 의미 같은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으로서의 논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철학의 정의를 몇 가지 알아보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써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철학은 근본적 개념들, 가령 실제, 지식, 정신, 물체, 인과, 시간, 가치 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논증을 통해 검토, 즉 정당해 해보는 지성적 작업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정의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가져온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제가 가져온 정의인데, 이제 이 두 정의들이 동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이 근본적 문제들 또는 근본적 개념들이라는 거겠죠.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들, 여기 써 있는 듯이 실제, 지식, 정신 등등등의 근본적인 개념들에게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보고, 그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학문 또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정의는 철학을 목적이나 개념 또는 학문으로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또는 반면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정의는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를 어떠한 활동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성적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철학적 논증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논증은 결국에 이러한 철학의 정의에 들어 이제 보이는 이런 근본적인 개념들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보는 이러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게 바로 철학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과학자들에게는 실험이 있고, 뭐 군인들에게는 총이 있고, 그렇듯이 이제 철학자에게는 논증이라는 도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논증은 결국 그래서 전제, 논리,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제를 세워보고 어떠한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써있듯이 근본적 개념들에 대한 어떠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답을 먼저 전제를 세워보고, 그 전제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해보는 작업을 거쳐서 결국 결론에 다다르는, 이게 맞다 틀리다 혹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루는, 이게 바로 논증이라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논증을 통해서 이제 철학자들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답을 해보고 결국 철학자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연역 논증, deductive reasoning이라는 건데, 이 연역 논증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제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역 논증은 어떠한 우리가 참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화된 개념에서 그 일반화된 개념에 특정된 사례를 도출해냄으로써 그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논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시에서는 일반화된 개념이라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 우리가 참인 것을 아는 이 일반화된 개념이겠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 전제가 참인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는 개념의 특정화된 사례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이 수라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반대로 귀납 논증이라는 거는 인덕티브 리즈닝이라고도 하고, 이 예시를 들어보면 그는 63층에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아마 죽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예시와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귀납 논증은 일반화된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63층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례가 있지만 그 특별한 사례 속에서 죽는다라는 수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63층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뭐 안 죽을 수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다른 특정한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으로서 느껴본 다른 특정한 사례들을 종합해본 결과 아마 63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추론을 해내는 방식이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때문에 연역 논증은 분석 명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화된 개념을 분석하여서 도출해내니까. 그리고 귀납 논증은 어, 종합 명제라고 불리기도 해요. 우리가 특정한 다른 사례들을 경험으로서 종합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니까. 하여튼 이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더 딱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사례적인 것을 추론해내는 논증이고 귀납 논증은 특수한 사례 등에서 일반적인 어떤 law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방식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연역 논증은 분석 명제라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될 수가 있어요. 이 아까 들었던 소크라테스 예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죽는 인간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분석 명제이냐라고 보면은 죽는 인간인 소크라테스 이 죽는 인간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특수한 사례까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귀납 논증은 종합 명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63층에서 떨어지는 그는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63층에서 떨어진다는 개념 자체 안에는 죽는다는 그러한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으로서 느껴왔던 그런 다른 특정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가지고 좀 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63층에서 떨어지는 그는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역 논증과 기납 논증은 분석 혹은 종합 명제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analytic or syntheti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analytic이 바로 이제 분석 명제인 거고 analysis가 분석이니까 그리고 synthesis가 종합이니까 이제 synthetic은 우리 이제 종합 명제를 표현할 때 사용되죠. 이게 물론 논증에 대한 이렇게 양분화를 시킨 거지만은 사실 좀 더 크게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음, 이 논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가 사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학파들에서는 이러한 양분화를 이분법적 사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 우리가 귀납과 연역 논증의 그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귀납과 연역 논증에 포함되지 않은 무언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에서 어떤 학파들은 이러한 양분화를 이분법적 사고라고 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칸트예요. 칸트인데 이분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그리고 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처음 개념화시킨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직접 그의 책에서 하는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생각되는 모든 판단에는 이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수어 B가 주어 개념 A의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B가 A 개념에 연결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A 개념 밖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첫 번째가 이제 칸트가 말하기로 바로 분석 명제인 거죠. 우리가 주어 A에 속해 있는 수어 B가 있고 주어 A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수어 B를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분석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종합 명제인데 B가 A와 연결은 되어 있다. 63층에서 떨어진다는 개념과 죽는다는 개념이 연관은 되어 있지만 A 개념의 수로 B가 전적으로 독립적이다, independence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사례들을 종합하여서 A와 B를 연결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경우의 판단을 나는 분석적이라 부르고 다른 경우의 것을 종합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분석 판단은 거기에서 주어와 수로의 연결에
동일성에 의해 생각되는 그런 판단이고, 이에 반해 이 연결이 동일성 없이 생각되는 그런 판단은 종합 판단이라고 일컬어져야 한다. 전자를 설명 판단이라 부르고 후자를 확장 판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전자는 수를 통해 주어 개념에 아무것도 덧붙이는 바가 없이 주어 개념을 단지 분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미 생각되었던 그것의 부분 개념들로 쪼개는 것에 반해, 후자는 주어 개념에다 주어 안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주어 개념의 분해에 의해서는 끄집어낼 수 없었던 수어를 덧붙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과 확장이라는 이 양분화가 들어갔는데, 사실 아까 했던 설명이랑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제 A라는 주어에서 우리가 A라는 주어의 설명을 봄으로써 죽는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고, 후자의 경우 확장 판단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63층에서 떨어진다는 개념 자체에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특정한 사례로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 그를 종합해보고 이 개념을 해봄으로써 이 죽는다는 개념과의 연관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예시가 여기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연장적이다, 여기서 연장적이라는 뜻은 어, 공간을 차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곧 분석 판단이다. 이게 왜 분석 판단인지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분석 판단이냐? 물체라는 개념 자체 안에 공간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우리는 참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뭐 물체라는 개념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정의의 일부분이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는 무언가. 이제 물체가 뭐 나중에 이제 물리학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뭐 질량이 있는 무언가라고 이제 뉴턴이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정의를 뭐 이제 같은 맥락의 이 정의로서 연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라는 개념 자체 안에 연장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석 판단인 거죠. 물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분석하여서 연장적이라는 이 수로를 제가 도출해낸 거니까. 이게 또 설명을 해주네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물체에 연결시킨 연장성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물체에 결합한 개념을 넣을 필요 없이 저 개념만을 분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죠? 물체라는 개념만을 분해하여서 연장성을 발견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물체 개념에서 이 수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물체에서 생각하는 잡다를 내가 잠시만요. 내가 의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석 판단이다. 반면에 내가 모든 물체는 무겁다 라고 말하는 이 수로는 내가 순전히 물체 일반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그죠? 물체는 뭐 가벼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무겁다라는 이 수로가 물체라는 개념 자체 안에 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뭐 들어와 봤던 그런 경험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 물체라는 것의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무겁다. 이것은 귀납적 판단, 귀납적 논증 또는 종합적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수로의 덧붙임은 종합 판단이다. 덧붙임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칸트가 말했던 확장 판단 이런 거에 또 이제 양분화가 되겠죠. 경험 판단은 그 자체로 모두 종합적이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경험했던 특정 사례들을 종합하는 거니까. 분석 판단을 경험에 근거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터이니 말이다. 그죠? 왜냐면은 분석 판단을 경험에 근거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 일반화된 개념 자체에서 분석을 하여서 명제를 도출하기 때문에 경험에 이 자리가 없죠. 분석 판단에는. 분석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개념을 벗어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말하죠. 그것을 위한 경험의 어떠한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를 경험으로서 종합해서 도출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물체는 연장적이다라는 명제는 선험적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선험적으로 확고한 명제로서 경험 판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으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이미 그로부터 그 수로를 모순율에 따르는 것으로서만 끄집어낼 수 있고, 그로써 경험은 결코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그 판단의 필연성을 동시에 의식할 수 있는 그 개념 안에 나의 판단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단은 조금 복잡하죠. 다시 읽어보자면, 왜냐하면 내가 경험으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이미 그로부터 그 수로를 모순율에 따르는 것으로서만 끄집어낼 수 있고, 이제 여기가 분석 판단에 대한 거죠. 우리는 경험으로 경험해보기 전에 이미 물체는 연장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미 물체라는 것을 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로써 경험은 결코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그 판단의 필연성을 동시에 의식할 수 있는 그 개념 안에 나의 판단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전에 우리는 이 분석 명제의 필연성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물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연장적이다라는 수로 자체도 이제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필연성이라고 해요. 이제 만약에 전제가 참이라면 그 특수한 사례도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례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논증 자체에서는 우리의 경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개념을 그냥 분석하고 아까 말했듯이 분해함으로써 이 특수한 사례들의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경험은 분석 명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종합 명제를 설명할 텐데, 이에 반해 내가 비록 물체 일반의 개념에 무게라는 수로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을지라도 저 물체 개념은 그 경험의 한 부분에 의해 그 경험의 대상을 표시하며, 그러므로 나는 그 경험의 한 부분에 바로 그 경험의 다른 부분들을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덧붙일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합 명제에서 이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죠. 우리는 경험으로서 느껴본 특수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물체라는 개념을 모두 이 개념 안에서 생각되는 연장성, 불가투입성, 형태 등의 징표들에 인해 미리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인식을 확장하여 거기에서 물체라는 이 개념을 끌어냈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무게도 위에 열거한 증표들과 언제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을 수로로서 저 개념에 종합적으로 덧붙인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종합, synthetic에 대한 얘기인 거죠. synthetic과 경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물체 개념에다 무게라는 수로를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는 바로 그 경험이다. 자, 따라서 우린 여기서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분석 판단 또는 설명 판단이라고 보여지는 이 분석 명제들, 그리고 연역적 논증들은 경험이라는 것이 정당화의 경험이라는 것이 정당화의 도구가 아니다. 분석 명제는 그 자체로 우리는 전제만으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또 하지만 반면에 종합 명제들은 가능성의 근거가 바로 그 경험이다. 여기서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우리가 가능성과 같은 맥락의 단어로 분석 명제에서는 우리가 필연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전제가 참일 때 특수한 사례도 무조건 참일 것이다,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반해 종합 명제들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 가능성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의 근거가 바로 아까 말했듯이 경험인 거고,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을 비록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전체의 부분들로서 곧 그 자신 직관들의 종합적인 결합인 경험의 부분들로서 단지 우연적으로이긴 하지만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연적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죠. 필연적과 우연적, 이 두 가지 양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분석 판단은 왜 확장 판단이 아닌가라는 것에 답을 먼저 해볼게요. 뭐 영상을 멈추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와도 돼요. 자, 분석 판단은 왜 확정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확정 판단은 종합 판단이죠. 분석 판단은 우리가 개념 자체를 확장하진 않아요. 일반화된 개념이 아까 말했듯이 물체라는 일반화된 개념이 있다면 그 일반화된 개념을 분해함으로써 우리가 특수한 사례들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지 그 일반화된 개념을 확장하거나 어떤 수라를 덧붙이거나 하면서 만들어내는 결론은 분석 판단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판단은 확장적이지 않는다. 자, 나번을 보여줍시다.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이것이 왜 분석 판단이 되는가? 뭐 이건 아까 설명했는데 모든 물체라는 일반적 개념 안에 연장적이라는 그 특수한 사례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의의 일부분이죠. 물체라는 개념의 정의. 자, 답번 볼게요. 어떤 판단의 진리성이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때, 즉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일 때 그 판단은 선험적이다. 이 선험적 판단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석 판단도 필연적이다. 그런데 왜 분석 판단은 선험적인가? 어, 이제 선험적이라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단어로 들어오는데 선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써 있듯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로 a priori라고도 해요. 이 반대말은 후험적이죠. 후험적은 a posteriori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분석 판단은 왜 선험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일반화된 개념, 물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전제로 깔고 있는 이상 연장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때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뭐 아까 소크라테스 예를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 일반화된 개념이 있을 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 개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왜냐면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 안에 죽는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가 없다.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선험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라번 볼게요. 종합 판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뭐 좀 더 서머리 형태로 말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종합 판단은 후험적이에요. 경험에 의존합니다. 경험이 가능성의 근거가 됩니다. 아까 칸트가 말했죠. 그리고 이제 종합 판단은 확장 판단이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종합 판단의 특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종합해서 좀 더 서머라이즈를 좀 하자면 연역적 분석 판단은 선험적이고 필연적입니다. 그에 반해 귀납적 종합 판단은 후험적이고 개연적입니다. 개연적은 우연성, 개연성 또는 뭐 가능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연역적 분석 판단은 전제를 참으로 하면은 우리가 특수한 사례가 필연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귀납적 종합 판단은 전제 또는 일반화된 특수한 사례들을 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특수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도출해내는 결과는 이제 지극히 개연성에 의존하고 가능성에 의존한다. 그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이다? 바로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험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오늘은 논증, 철학적 논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논증의 또 이제 두 가지 큰 체계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귀납과 연역 논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좀 더 특수하게는 귀납 논증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건데 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해보자면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논증에 굴하지 않고 좀 더 큰 익스텐시브한 개념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지식 체계 자체가 귀납 또는 연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좀 더 학문을 예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과학은 귀납 논증을 사용하는 거죠. 실험으로 얻어진 특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theory나 그리고 model들을 이렇게 도출해내니까 그에 반해 철학은 그렇다면 철학은 이 중에서 어떤 논증을 더 좋아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전자겠죠. 우리는 경험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 저, 어, 가능성에 의존하는 그런 판단들보다는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연연적 분석 판단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귀납 논증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